14세기 유럽을 휩쓴 대재앙 흑사병.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중세 유럽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패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 감염 후 살이 썩어 검게 되기 때문에 검은 죽음으로 불렸던 공포의 질병이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종교적 구원을 더 절박하게 갈망하게 됐고 점점 그림을 사서 교회에 자기 이름으로 기증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다. 결국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미술 시장에 호황을 가져온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런 흑사병이 미술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당연히 끼쳤다고 보는 게 미술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림들이 갑자기 2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오토가 만들어낸 엄청난 혁명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그림이 중세 초기의 그림으로 되돌아가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심에 있고요. 그 옆에 세례자 요한이 서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흑사병이 왔고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다 보니까 드로잉을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해갖고 요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쓰고 또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한테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이 후져졌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흑사병이란 엄청난 충격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림값이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그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시 그림값이 다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큰 그림만 그렸는데 일부 사람들은 종교에 더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그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뭘 내놓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놔서 조그마한 그림이라도 기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일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값들이 더 싸지는, 물론 조토같이 멋진 작가는 없지만 뭐라고 해요? 아기자기한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는 시기가 흑사병 이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르네상스 미술이 보여주는 양적 폭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그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흑사병의 충격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의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사병이 준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 이것들이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과시적 소비라는 현대적 소비 개념이고 근대 부르주아지의 어떤 소비 패턴을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500년 전 이탈리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시적 소비라는 겁니다. 소비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소비인데 어떻게 소비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소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메디치 가문의 거대한 궁전입니다. 물론 후에 익스텐션 됐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작았을 텐데요. 이 거대한 메디치 가문의 저택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적인 가치보다는 뭘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성공을 피렌체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물질적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저택에 들어가 보면 색다른 또 여러 가지 미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메디치 채플이라고 해서요. 교황하고 굉장히 친해갖고 자기 집에다 뭘 만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권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아까 같이 멋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당시 아방가르드 미술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호화로운 그림을 집어넣었을까요?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그림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구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을 탄 모자를 쓴 나이 많으신 분이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 메디치 가문을
거의 일으켜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르네상스 상인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을 만나면 좀 당혹스러워요. 어떤 말을 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당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성공한 CEO 중에서 20년 된 낡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겸손함, 검약한 어떤 상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코지모 메디치는 자기 아들은 호화로운 말을 타고 있지만 자기는 뭘 타고 있어요?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맨날 비서도 데리지 않고 피렌체 도시를 다녔다라는 거죠. 항상 상인의 가장 큰 미덕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겸손과 절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실천한 그런 상인이 바로 메디치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치 가문이 돈으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가문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아주 독특한 윤리의식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 르네상스 문화가 태동했던 곳 피렌체. 이 위대한 문화의 진원지를 통치하며 르네상스를 꽃피운 가문이 바로 메디치가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공화국의 중산층 가문이었으나 이후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다양한 문예 부흥 사업에 큰 힘을 쏟았다. 르네상스 최고의 천재 예술가들과 수많은 학자들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그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들은 지금도 피렌체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로렌조 데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후원자이기도 한데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중심에 학문과 예술의 강력한 후원자를 자처한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이제 제 강의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려두시지 르네상스라는 말은 불어로 부활과 재생을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의 그 세부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도시의 부활, 고전 문화의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리상의 대발견 이런 것들이 이전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뭐라는 거죠? 상품의 재발견이 바로 르네상스였고요. 사실 그 상품이라는 것이 미술과 접목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르네상스 미술을 모나리자 앞에 서게 되면 제 강의의 일부라도 떠오르게 된다면 제가 아마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